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세계가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 EU에게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EU에 가입이 성사된다면 미국이 빠진 세계 최대 규모의 교역 연대가 출범하게 되지만 아직 EU 내 국가들끼리 입장 차이가 너무나 커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중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기술 수준을 거의 따라잡았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관련 산업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8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현지 시각으로 7일 시작됐지만 첫날 교황은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콘클라베가 열린 바티칸 시스나 성당 굴뚝에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는데요. 콘클라베를 위해서 추기경단만 남고 성당이 봉쇄된 지 3시간 만이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나오면 교황 선출이 실패했던 의미고 흰 연기가 나오면 새 교황이 선출됐다는 의미입니다. 콘클라베는 새로운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진행되며 새 교황은 133명의 추기경단 중에서 3분의 2인 89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2차) 대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과 러시아는 정의로운 세계를 소화하고 패권에 맞서기 위해서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한 중러가 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8일 회담에서 두 정상은 가스관 사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러시아 관계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연속 3번째 동결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작년 9월, 11월, 12월에 총 1%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새 규칙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하는 국가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하드파워 구별되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정립한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요지프 나이 하버드대학 석좌 교수가 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한 국가가 문화적 매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한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프트파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국제정치학의 석학인데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역임하는 등 실무 경험을 자신의 연구에 접목하게 됐습니다. 또한 고인은 생전에 한미 동맹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을 중시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를 봅니다. 네, 제롬 펄 미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 직무 수행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7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었고요.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세 번째 동결하고 나서 제롬 펄 의장이 입장을 밝힌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해서 미스터 투 레이트 그러니까 좀 의사결정이 너무나 늦다라고 비판했었고요. 거기에다 루저, 패배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사실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연준은 미국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고용 극대화 그리고 물가 안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때 경제 지표, 전망, 위험 균형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즉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결정은 정치적 고려 없이 데이터 즉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결정하는 그런 의지를 재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관세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더 명확히 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스터 투 레이트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정책 영향에 대해서는 발표된 큰 폭의 관세 인상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관세 정책이 어떻게 진화할지 그리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좀 더 두고 보고 확실해지면은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날 의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대통령과도 먼저 만남을 요청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다. 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당사자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가 효과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중국의 자체 AI 기술 개발을 더 촉진시키고 생태계가 더 잘 조성이 될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이 AI 역량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미국의 글로벌 AI 기준 표준 확보가 차질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적을 옆에 두고 계속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아예 배제시키면은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네. 젠슨 왕 CEO가 미국에 있었던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AI 기술이라는 것이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어서 동맹국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적성국에는 제한해야 된다라고 미국 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특히 군사적 목적의 활동 가능성 우려해서 기술 유출을 차단하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적성국의 군사력은 이미 그 나라에 있는 컴퓨팅 자원에 통해서 기반을 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몇 개 수출 통제한다고 해서 그 기술 개발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출 통제받자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 때문에 사실 이 엔비디아가 반도체 수출하는 데 좀 제동이 걸렸거든요. 특히 미국이 AI 기술 글로벌 표준을 선점해야 된다라고 젠슨 왕 CEO가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기술을 폐쇄해버리면 다른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AI 생태계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 시장이 다른 업체 쪽으로 직접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을 통해서 시장을 확보하고 AI 생태계 전체가 미국 기술 위주로 구축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면서 폐쇄보다는 개방하는 것이 경쟁 높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술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생태계가 막히게 될 것이고 다른 업체, 다른 나라가 이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고성능 칩인 H10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그 H20 칩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 제한한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사실 AI가 요즘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고 그렇죠. 초등학생, 뭐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다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AI가 일자리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을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젠스당 CEO가 AI가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AI를 사용하는 누군가에게 내 일자리가 빼앗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AI는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AI를 가지고 기술 격차를 줄이는 선생님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반론을 제기한 네. 건데요. 타격을 입으니까요. 그렇죠. 예, 젠스당 CEO의 이야기였습니다. 음. 다음 키워드 패권은 패권으로 맞선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 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시 주석이 중국과 러시아는 패권에 맞서기 위해서 힘을 합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주요 강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과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 평화를 강력히 수호할 것이고 패권과 힘에 의한 정치는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시 주석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일방주의 그리고 패권주의로 국제 질서가 해체되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여기에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수호자가 되겠다라고 자랑을 한 겁니다. 네. 일단 뭐 패권이라는 얘기 요즘에 참 많이 하게 네. 되는데 이게 뭐 경제력도 그렇고 무력도 그렇고 네. 뭐 힘으로 다른 나라를 좀 압박해서 맞아요. 자기 세력을 이제 확장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과거에 중국이 또 러시아의 패권을 비판한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패권주의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소련 시절에 네.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중국이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패권주의를 중국이 비판했었는데요. 그때 네. 중국 신문에서 이걸 패권주의, 그러니까 영어로 헤게모니인데 이걸 패권주의로 표시를 했었고 아, 패권주의를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서 패권주의를 타도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패권은 패권으로서 무너뜨려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1913년 8월 달에 중국에서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있었는데 미소양 최강대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중국이 75년에 신헌법의 초강대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해야 된다는 규정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중국을 민주국가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시진핑 주석이 지금 3년임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렇게 네. 따지면 사실 중국도 패권주의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패권주의를 추구했던 두 나라가 미국이 패권주의를 추구하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사실 중국이 말하는 패권주의는 미국의 패권주의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강화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도 예전에 패권주의를 추구했었고요. 그리고 뭐 베트남 전쟁 이런 것도 사실 미국의 패권주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패권주의가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중국, 러시아, 미국은 서로 말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시 주석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서 러시아 협력해서 국제 질서를 바로잡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8일날 정상회담을 또 갖게 되는데요. 그때는 러시아의 가스관 사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음. 다음 키워드 장명소 차린 트럼프. 예. 네. 자꾸 좀 이름을 바꾸죠 지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미국만. 바꿨죠. 예. 근데 이번에는 중동에 있는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으로 바꾸는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인도양 일부분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있는 바다인데요. 네. 16세기부터 페르시아만, 페르시안 걸프라고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네. 수십 년 전부터 이란을 제외한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란의 옛 이름인 페르시아에 따온 페르시아만 대신에
아라비아만을 쓰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 국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페르시아만의 미국 내 표기를 아라비아만으로 바꾸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면 실제로 이제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당연히 이란이 반발하겠죠. 맞습니다. 반발할 것 같습니다. 네. 페르시아만 명칭을 고수했던 이란이 2012년에 구글이 지도 서비스에서 해당 해역의 명칭을 비워두고 하자 이제 소송을 걸면서 좀 갈등이 있었는데요. 현재 구글에서는요. 미국 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에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과 병행 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지도 서비스는 페르시아만 이거 하나만 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백악관은 미국의 국가안보회의가 AP통신 보도에 대해서 일단 입장은 없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2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해서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이렇게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 달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꿀 것을 이제 지시했었고 이것 때문에 멕시코와 좀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걸 따르지 않는 이유 때문에 백악관 출입 기자단에서 AP통신 기자를 배제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글은 2월 10일부터 미국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에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표기를 한 상태니까 이것도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 이야기를 보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네. 바꾸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전례가 거의 있기 때문에. 장명소를 차린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꾸 예.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견물생심입니다. 물건을 보면 마음이 동하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홍콩이 내년부터 여행객들에게 담배 19개, 그러니까 한 갑 정도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담배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 벌금을 우리 돈으로 100만 원 부과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강력한 금연 정책의 일환인데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으면 하고 싶으니 그냥 가져오지 마라. 네. 이렇게 외국인들도. 네, 예. 맞습니다. 홍콩 정부가 지난달 말에 2025년 금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네. 내년 1월 달부터 홍콩에 들어갈 때 여행객이 담배 한 갑 정도를 초과해서 만약에 면세 담배를 가지고 있는다면은 네. 최대 5천 홍콩 달러 돈으로 92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기존의 벌금이 37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이게 100만 원까지 많이 올랐네요. 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해당 조례는 오는 30일 홍콩 입법에 제출돼서 1차, 2차 독해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고 하는데요. 홍콩 정부가 관광을 포함해서 일단 홍콩에 들어오는 사람 모두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홍콩에 들어오면은 이런 강력한 금연 정책 때문에 어차피 담배를 피지 못할 거니까 아예 갖고 오지 말라라는 건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하고 싶으니까 그냥 예. 빈손으로 와라. 담배가 옆에 있으면 피우고 싶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렇죠. 가지고 오지 마.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금연 구역도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개정안은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 시설, 경기장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 그치, 사실 정말 불편하거든요. 네, 버스 네. 기다리는데 누가 옆에서 연기가 확 피우면 불편하거든요. 안 피우시는 네. 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네. 기차역 등 대기중 장소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홍콩뿐만 아니라요. 네. 중국 내 다른 대도시들도 금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사람들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상하이 같은 곳도 최근에 외국인 관광이 많이 몰리는 여러 지역에 대해서 금연 캠페인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거리에서 흡연이 만약에 적발이 되면 최대 200위안 돈으로 4만 원 벌금이 부과되고 금연 안내를 맡는 자원봉사자도 현장에 배치가 돼서 좀 이제 계도를 한다고 합니다. 마카오는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최대 우리 돈으로 27만 원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요.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려도 우리 돈으로 11,000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네. 홍콩은 이미 엘리베이터, 학교, 공원, 해변, 대중교통 등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이제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여행 가시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네. 이제 홍콩에 들어가실 때 담배를 담배. 아예 가지고 가지 않으시는 게 네,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A Whole New World. 네, 알라딘 맞아요. 네, OST죠. 네, 그렇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아랍에미리트 중동의 첫 번째 디즈니 테마파크를
개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동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월트 디즈니가 아부다비에 있는 야스섬에 새로운 디즈니랜드와 리조트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건설, 소유 운영은 아랍에미리트 현지 기업이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야스섬은 워너브라더스 월드, 시월드 등 여러 가지 테마파크가 이미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디즈니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아부다비 전체 인구가 250만 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야스섬에만 2013년에 방문했던 그 관광객이 3,400만 명 들어왔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관광 수입으로 엄청난 수익을 그러네요. 거두는 곳인데요. 네. 월트 디즈니가 대규모 테마파크 개발 구상을 밝힌 것이 2016년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문을 연 지 9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있고 플로리다 그리고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중국 상하이, 홍콩에 이어서 이제 중동에도 디즈니 테마파크가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놀이기구 설계 그리고 제작에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고 네. 완공하는 데까지 4년에서 6년 정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네요. 네, 나왔습니다.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네. 사막에 있는 디즈니랜드. 그러네요. 네. 아이들이 또 가고 싶어 하겠군요. 엄마 아빠를 조르겠죠?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Third Eye Blind의 Semi Charmed Life 함께 듣겠습니다. She living, she golden, she lives for me. Says she lives for me, ovation. Her own motivation. She comes round and she goes down on me. And I make you smile like a drug for you. Do ever what you wanna do, coming over you. Keep on smiling what we go through. One stop to the rhythm that divides you. And I speak to you like the chorus to the verse. Drop another line like a coda with the curse. Coming like a freak show takes the stage. We give them the game she plays. She say, I want something else to get me through this semi-time kind of life. Baby, baby, I want something else. I'm not listening when you say goodbye. The sky was gold, it was rose. I was taking sips of it to my nose, and I wish I could get back there, someplace back there, smiling in the pictures you would take. To a crystal meth, I'll lift you up until you break. It won't stop. I won't come down and keep stop with the tick-tock rhythm. I bumped for the drop and then I bumped up. I took the hit that I was given, then I bumped again, then I bumped again. Said, how do I get back there to the place where I fell asleep inside you? How do I get myself back to the place where you said I want something else to get me through this semi-time kind of life? Baby, baby, I want something else. I'm not listening when you say goodbye. I believe in the sand beneath my toes. The beach gives a feeling, an earthy feeling. I believe in the faith that grows, and the full I could can make me cry. When I'm with you, I feel like I could die, and that would be alright, alright. And when the plane came in, she said she was crossing the velvet ribbons in the sea. We tripped on the earth to feel alive, and now I'm struggling to survive those days you were wearing that velvet dress. You're the priestess, I must confess. Those little red panties, they passed the test. Let's look around the belly, face down on the mattress. One, and you hold me, and we are broken. Still, it's all that I wanna do, just to live and I'll feel myself heavy off the ground. I'm scared, I'm not coming down. No, no, and I won't run for my life. She's got the toss now locked down in a smile, but nothing is alright, alright. And I want something else to get me through this
life. Baby, I want something else. Not listening when you sa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는 단일화 관련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거쳐 다음 주 수요일인 14일 방송토론과 15일, 16일 이틀간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자체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는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요청한 오후 4시 회동에 참석하겠다며 이제는 단일화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당 주도의 후보 단일화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1대1 토론회를 실시한 뒤 내일까지 여론조사를 해 단일화하는 당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콩콜랍의 첫 투표 후 시시나 성당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새 교황 선출이 불발됐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루 최대 4차례 투표가 실시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속된 인하 압박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4.25에서 4.5%로 다시 동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술 굴기에 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송문규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베이징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기술이 아주 급성장해서 주목받고 있죠? 네, 인간의 형상을 가진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네. 중국의 휴머노이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고요. 국가적으로 규제 완화와 국가 예산 지원으로 로봇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휴머노이드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 붐이 있었고 21년 스마트 제조 14.5 발전 기획에서 스마트 모바일 로봇, 반도체 로봇, 협업 로봇, 자기 적응 로봇 등 신형 장비 발전 촉진 방안을 수립한 바 있고요. 2023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및 발전을 위한 지도 의견을 통해 25년도 양산을 시작해 27년도에는 글로벌 밸류체인 및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참고로 중국에서 지도 의견은 정부와 당 차원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 내리는 지침으로 강한 강제력을 갖습니다. 네. 이처럼 국가의 동원령에 가까운 정책에 중국 기술업계의 R&D 역량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이 성장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러지 로보틱스는 지난해 12월 휴머노이드 200대 생산이 가능한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 에지봇은
이보다 앞선 지난 10월 생산에 돌입해 연말까지 휴머노이드를 962대 생산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자동차 업체들도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영토를 넓히고 있는데요. 광저우 자동차 그룹은 자체 개발한 3세대 휴머노이드를 공개했는데 올해부터 소량이지만 생산을 하기로 계획했고, 샤오펑이란 전기차 업체는 개발한 휴머노이드 아이론을 전기차 조립 공장에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AI 수준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은 기업이 기술과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면 중국은 정부의 주도 아래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모두 컨트롤하니까 발전 속도가 전광속화처럼 빠르다는 것이 그렇죠. 특징입니다. 네. 그 결과로 누적 특허 출원 건수가 6,618건으로 일본의 6,058건을 제치고 글로벌 1위를 차지하면서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이미 강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일상에서도 이 휴머노이드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 편인가요? 아직은 상상하시는 것처럼 사람처럼 직립보행하는 휴머노이드가 인간을 대신해서 음식을 배달한다던가 청소 등 집안일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면 바퀴 달린 로봇이 주문한 음식을 자리로 옮겨다 주고, 또 충전을 스스로 하면서 물 공급도 가능한 로봇 청소기가 나와서 네. 물 청소까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직립 보행하는 휴머노이드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이 생활 속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 설 연휴 때 중국의 TV 버라이어티 쇼에서 휴머노이드가 수건을 돌리면서 추는 군무가 화제였는데요. 네. 수건 돌리는 동작은 사람도 하기 힘든 동작인데 그렇죠. 그 수많은 휴머노이드가 이 동작을 소화한 것 자체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를 중국에서 개최했는데 네. 출발하자마자 주저앉거나 균형을 잃고 관중석으로 돌진하는 로봇 등 아직 미숙한 로봇도 많았지만 이 대회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서 인간의 일상 공간으로 들어온 첫 휴머노이드를 선보였다고 신화통신이 평가했습니다. 네. 아마 뭐 휴머노이드 기술이라는 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잖아요. 산업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물리적 업무를 대체할 수 있어서 향후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으로 적용처가 확대될 수 있는데요. 네. 물리적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가장 먼저 기술을 적용한 분야는 군사 분야였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소총을 부착한 로봇개를 개발해서 이미 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봇개는 3km 반경 내 1만 명 접속 가능한 군용 5G 이동 기지국과 통신하면서 군사 암호 해독과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공항국에서는 이미 타이어 모양의 굴러다니는 경찰 로봇을 일선에 배치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최고 안면 인식 기술로 수배자를 식별하면 최고 시속 35km로 추적해서 그물총을 발사해 진압까지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네. 반면에 AI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기술에 대한 우려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한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시험 중인 휴머노이드가 시스템 오류로 연구원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영상이 나와서 사람들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우려를 배가시켰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면 안전고리로 휴머노이드를 걸어놓지 않았다면 연구원이 크게 다칠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휴머노이드 개발자들은 보안상 명령어 체계를 2중 3중으로 확실히 구축해 놓으면 이런 유사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네. 우려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각에선 중국의 휴머노이드와 AI 기술이 너무 군사적인 목적과 시민 통제용으로 특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네. AI는 이렇게 양날의 칼로 그 칼날이 점점 더 예리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 기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술도 같이 내지는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베이징에서 송문규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최근
유럽연합이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자유무역 협정 가입을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무기로 무역 장벽을 허무는 FTA 카드를 꺼내 든 건데요.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렵네요. CPTPP. 맞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일단 뭐 쉽게 어떤 얘기하자면 일본이 주도해서 출범시킨 태평양 연안 국가 간에 맺은 메가 FTA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원래는 TPP라고 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태평양 연안 국가 12개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조금 확 낮춰보자라고 추진하던 FTA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FTA를 맺어봤지만 TPP는 당시도 미국이 주도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게 목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2016년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죠. FTA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협상에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남아있는 국가들 중에 일본이 주도해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걸 맺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시면 그때 협상을 했던 TPP 후속 버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앞에 CP라고 하는 게 붙잖아요. TPP. 이게 네. 포괄적, 컴프레hen시브, 그다음에 점진적,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인 건데 TPP보다 조금 개방도를 약하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회원국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이렇게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 11개 국가였는데 네. 지난해 2023년도에 대서양에 있는 영국이 참여하면서 오. 12개 국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2010년대는 거대 FTA의 전성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당시에 미국이 TPP를 주도했던 이유가 중국 경제를 조금 찍어 누르자 이런 그때도 목적이 역시 컸습니다. 중국을 견제하자. 그렇죠. 예. 조금 뭐 마일드한 버전이라고 볼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의 편이 무관세 블록 경제 권역을 구축을 하게 되면 중국의 값싼 상품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태평양 연안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를 포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구도가 있었고 그래서 중국도 동남아시아 국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을 회원국으로 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게 RCEP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런 FTA를 만들어서 대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빠지면서 조금 김이 많이 새버렸고 그렇죠. 그때는 바깥에서만 보고 있던 EU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미국을 하겠다. 대신해서 CPTPP에 가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데는 이제 관세 전쟁. 맞습니다. 네. 사실 EU의 가장 큰 수출국은 미국이거든요. 네. 전체 수출의 21% 정도를 차지하니까 뭐 EU가 뭐 중국에 많이 휘둘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중국의 수출은 8.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3위 정도인 건데 그래서 아주 간단한 셈법인 거예요. 제1 수출 시장이 미국에서 관세가 엄청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물건이 덜 팔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유럽산 제품의 가격이 그만큼 오르는 거니까요. 네. 지금 협상 중이긴 합니다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앞으로 EU 수입품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뭐 협상이 끝난 7월쯤에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10%의 보편 관세, 그다음에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뭐 경쟁을 하는 시장이 컴팩트 SUV라고 하는 세그먼트 시장입니다. 네. 구체적인 모델명을 말씀을 드려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네. 뭐 폭스바겐 독일 차 브랜드잖아요. 폭스바겐의 티구안, 그다음에 도요타의 라브4, 뭐 혼다의 CR-V, 그다음에 현대차의 투싼, 그다음에 포르쉐의 이스케이프 뭐 이런 차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독일 차인 폭스바겐 티구안이 보통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가 조금 넘어요. 뭐 네. 트림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가격이 25%가 오른다고 하면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좀 많이 오른 거죠. 가격이. 근데 티구안과 경쟁을 하는 포드 익스플로러는 가장 비싼 트림이 4만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포드 익스플로러를 살 테고 그렇죠. 그러면 독일에서 만든 티구안은 미국에서 안 팔릴 테고 네. 이런 일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만든 모든 공산품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EU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CPTPP 회원국이 인구를 다 더하면 5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경제 규모는 뭐 구매를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GDP가 한 16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경이 조금 넘는데
여기 CPTPP가 어마어마한 시장이 많이 커요.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물론 인구가 3억 명에 GDP가 29조 달러 정도인 미국에 비하면 구매력이 조금 많이 적기는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요. 이머징 마켓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네. 가입만 하게 되면 어쨌든 태평양 권역에서 무역 장벽이 사라진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CPTPP 가입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예. 뭐 장애물은 없을까요? 뭐 가입하는 가장 데 큰 있어서? 장애물이 있는데 예. 뭐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은 게 이런 거예요. 보통 양자간이든 다자간이든 FTA 협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농산물 시장 개방입니다. 네. 우리가 한미 FTA 때 맞아요. 굉장히 큰 곤욕을 치러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농산물 시장은 개방을 막는 게 모든 국가들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EU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농업 부분을 많이 보호해 왔어요. 뭐 설탕이나 유제품, 육류 등 같은 품목들은 관세가 100%를 넘기도 하고 네. EU 전체 예산의 40%가 농업 분야의 보조금으로 쓰일 정도로 어쨌든 농업 시장 개방을 막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데 네. 근데 CPTPP 가입을 하려면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받아들일 수밖에 어느 정도는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물론 정도의 차이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영국이 그랬거든요. 영국이 2023년에 CPTPP 가입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영국도 뭐 EU에서 빠져나간 뒤로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튼 가입 당시에 말레이시아산 파묘 관세 12%뭐 이런 것들을 철폐하는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뒤에 가입에 성공을 한 건데 그래서 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더더군다나 EU 같은 경우는 27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회원국마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그러니까요. 제조업이 강하고 어떤 네, 나라는 네. 농산물이 강하고 또 어떤 나라는 경공업이 강한데 이런 것들을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피해를 보고 이득을 보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익계산서를 써보고 조금 더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게 EU의 입장일 텐데 맞습니다. 국가들 사이에서 EU 국가들 사이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뭐 예를 들면 독일이나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는 공산품이 수출을 주도하는 경제 구조인 거죠. 네. 예를 들면 자동차나 기계, 화학 제품.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이 사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나라들인데 네. 그래서 관세를 철폐하는 FTA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들 국가는 CPTPP 가입을 뭐 쌍수로 들고 반기겠죠. 반면에 프랑스나 폴란드,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사실 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들이거든요. 특히 프랑스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EU 내에서 농업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네. 근데 값싼 호주산 육류, 뭐 캐나다산 곡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자국 농민들이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프랑스 농민들은 사실 거세기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최근에도 시위를 했던 것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런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지난해 남미 국가들의 공동체인 메르코수르라고 하는 것과 FTA를 맺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 농민들이 트랙터를 동원을 해서 맞아요. 네, 주요 네. 고속도로를 봉쇄하는 장면. 저희가 계속 소식 맞습니다. 전해드렸었거든요. 외신으로 많이 보셨을 네. 것 같은데 농업 국가만 반대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닌 게 폴란드나 헝가리,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사실 또 부품 산업, 경공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일본이나 멕시코의 부품 산업에 밀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CPTPP 가입에 나선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다는 이익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쨌든 가입 여부는 내부적으로 회원국 간에 많이 다른 이해관계를 얼마나 조정해내느냐 거기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농산물 개방 관련된 문제만 합의하면 괜찮은 건가요? 그 외에 뭐 그것도 아닌 게 또 장애물이 계속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EU 네. 내부의 합의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네. 이게 양자간 FTA면 그나마 조금 쉬울 텐데 이건 다자간 FTA거든요. 그렇죠. 12개 국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CPTPP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이 12개 국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가입한 12개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실제로 영국도 그러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각 나라가 요구하는 개별 조건들을 다 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양자간 12개 국가랑 양자간 FTA를 맺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때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EU 회원국들 간의 진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요. 아주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 지난한 과정을 다 거쳐서 네. EU가 뭐 CPTPP에 가입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뭐 FTA라는 게 사실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쉽지 않은 협정이긴 합니다만 그림을 그려보면 아주 재밌는 구도가 연출이 되는데 유럽의 인구가 5억 명, 네. 그다음에 CPTPP 회원국이 5억 명, 아까 5억 명이라고 합하면 하셨고. 10억의 단일 시장이 출범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에 미국을 제외한 자유진영 서방 선진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캐나다, 그러네요. 호주,
일본, 유럽 쪽 유럽 다 선진국. 들어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가입 신청을 준비하고 네, 있기도 네, 네. 하고 여튼 미국만 뺀 새로운 거네요. 자유시장 경제질서 그리고 공급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고요. 인구 숫자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미국의 2024년 기준 GDP가 29조 달러쯤 돼요. 네. 이게 대략 4경 원 정도인 건데 뭐 단일 경제로는 압도적인 유리.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를 치는 건데. 그렇죠. 근데 EU가 20조 달러, 그다음에 CPTPP가 16조 달러. 요걸 합하게 되면 미국을 뛰어넘는 36조 달러의 단일 시장이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것 자체가 지금 미국과 하고 있는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건데 아주 네.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니네가 안 사준다고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다. 우리가 CPTPP 가입하면 우리끼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근데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거니? 그럼 네가 손해일 텐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견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CPTPP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 모두 미국과 FTA를 맺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사실 반 트럼프 대열 선두에 서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총선에서 반 트럼프 기치를 세운 집권노동당이 승리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EU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기도 합니다. EU 중국하고 좀 친한 편 아닌가요? 뭐 친하긴 무역을 많이 하기는 네. 하는데 어떻게 좀 보면 견제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계획 중국도. 같은 거죠. 아, 안 쓸 수는 없는데 예. 근데 견제는 하고 싶고. 네. 그래서 어떤 사실 관련이 유럽 있는지. 공산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도 비쌉니다. 매우 비싸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해외에서 사다 써야 되기 때문에 다 비싸요. 당연히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뒤질 수밖에 없어서 많은 제조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공장을 지었지만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고. 근데 다자간 FTA 협정을 맺게 되면 네.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이제 해외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산지 규정이라고 하는 FTA 조항 때문인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터리를 만든다고 해보죠. 지금은 유럽산으로 팔려면 유럽의 공장을 세워야 됩니다. 네. 그러다가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사실 망했거든요. 근데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베트남에 배터리 공장을 지어놓고 네. 칠레에서 리튬을 사다가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 가까운 인도네시아에서도 예를 들면 니켈 같은 원료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CPTPP에 가입을 신청한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다 회원국이 된다고 하면 네. 관세 없이 값싸게 원료를 조달해서 값싼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도 CPTPP 회원국 내에서는 무관세도 관세 판매가 없이. 가능하고 오, 좋네요. 네. 맞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중국산 배터리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기는 해요. 이미 기술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도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산 배터리를 잡겠다라고 이런 걸 하진 않을 텐데 네. 다만 실패했던 자체 공급망 구축에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네. 더더군다나 배터리에 국한하지 않고 공산품 전반에 이렇게 보다 값싸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공급망을 같이 여러 회원국들 사이를 엮어서 만들어 놓다 보면 네. 중국이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앞으로 계속 그럴 텐데 그냥 과잉 생산 체제를 만들어서 예. 굉장히 값싸게 공산품들을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판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가입을 한다. 그럼 또 다른 얘기잖아요. 중국은 이미 2021년에 CPTPP에 가입 신청을 하기는 했어요. 네. 뭐 신청 순서로만 따지면 영국 다음이 중국이긴 한데 근데 계속 고배를 마시고 있죠. 네. 뭐 싱가포르, 베트남 등은 뭐 이런 나라들은 사실 중국의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주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일본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은 사실 중국의 가입을 반대를 합니다.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군요. 전체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반대하는 나라들이 계속 앞으로도 있을 중국의 가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음. 일본, 영국, 캐나다 이런 곳에 찬성할 리가 솔직히 만무하고 만약에 EU가 가입한다고 하면 네. EU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건데 네. 당연히 가입을 반기지 않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가입 신청한 상태 맞습니다. 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나쁘지 않은데 가입이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네. 우리나라가 지금 택하고 있는 전략이 전 세계 공산품 시장에서 사실 중국에 맞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고립주의를 선택한 미국에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CPTPP를 중심으로 제3지대가 아주 크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네. 새로운 시장에서 우리가 먹을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도 말씀처럼 CPTPP 가입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미 FTA를 맺어본 EU가 회원국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나중에 CPTPP 가입할 때 어느 정도 수월
수월할 수 있기도 하죠. 물론 EU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회원국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말이죠. 그렇죠. 이미 한 번 협상을 통해서 여러 규범을 맞춰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무래도 뭐랄까 EU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 규제 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CPTPP에 만약에 가입하게 되면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FTA를 맺어놨지만 이렇게 조금 낮춰진 규제를 통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은데 EU가 일단 이 CPTPP에 가입이 될지 네. 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면서 조지 벤슨과 알자르가 함께한 Every Time You Go Away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